21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최종 득표율 49.42%,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선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부동산 공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정 행정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 추진을 얘기를 했습니다. 5대 초강력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또 3대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을 국토 균형 발전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또 전세 보증 제도 개선이라던가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얘기와 국토 균형 발전 얘기,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임차 제도 개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원래라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했는데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사전투표 때 강남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해서 집값 누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요. 공약에는 사실상 세금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 집권 시에 집값이 올랐는데 이번 정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했고요. 무리해서 집값 누르지 않겠다는 그런 언급들만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집권하게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사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분야를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분야에 또 참모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 담당자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자문진이 이미 얘기가 나왔었죠.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또 임재만 세종대 교수, 남기엽 소장, 김용창 서울대 교수, 최은영 소장 등이 싱크탱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정책 자문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주택.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주택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주택의 취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고가 다주택자의 높은 세금을 부여를 해서 국민에게 n분의 1로 환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홍보 당시 효과가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부분도 시사를 하긴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 확대 및 보유세 강화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자문진 다수가 이 헨리 조지 악파로 토지 공공성을 강조하는 운영진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현재는 급하게 올리진 않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보유세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또 고밀개발과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모델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공공임대 확대 및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세입자 보호 강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10년 보장 제도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우리 임대차 3법도 있는 와중에 지금 전세 10년 보장 제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정책 방향은 공급 중에서는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세입자 보호와 세금 보유세 강화 부분이 좀 중점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나오기 전에도 기존의 부동산 규제도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3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한 번 5% 정도만 올릴 수 있고 4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정책이죠.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높게 나와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때 보유세가 조금 낮춰진 상태인데 이 부분도 현재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도세와 취득세도 지금 중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이걸 내년에 다시 연장을 할지 또는 중단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부터,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에 폐지를 하겠다 또는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 더 많은 규제는 하지 않겠다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요, 종부세 부분만 약간 완화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강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강한 규제 중에서 공급이 문제인데요. 공급을 더 옥죄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급을 막고 있는 규제 체계 하나입니다. 재초환이라고 불리는데요.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 나면은요, 최대 50%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정책입니다. 이게 2006년 우리 노무현 정권 때요,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이 정책 자체가 진보 정권 때 나온 정책이라는 거죠. 폐지를 해야 된다, 완화를 해야 된다, 많은 얘기가 있어서 2013년부터 2017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시기에 서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값이 계속 또 오르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다시 또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요, 공공 재건축 환수율 90%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외면을 받게 됐었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서울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재건축 자체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담금 폭탄 사례도 있었는데요. 최대 가구당 7억 7천만 원 정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재건축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23년도에는 법 개정이 진행이 되어서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준이 3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8천만 원으로 지금 법 개정이 된 상태이고요. 또 장기 보유 1주택자 부담금 감면을 10%에서 70%까지 감면을 해주는 법 개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때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지만 진보 국회의원들이 계속 막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중과세 논란도 있죠. 양도세에도 우리가 이득이 난 부분을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또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과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은 굉장히 노후 도시입니다. 지금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는 상급지 아파트들이 공급이 막히게 되는 거죠. 재건축이 위축되면 지금 서울 아파트, 상급지 아파트 공급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집값 상승 압력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대안들이 리모델링이라던가 1:1 재건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상급지일수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몇 억을 내느니 차라리 돈을 더 주고 1:1 재건축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방향성을 잡는 곳들도 꽤 많아졌던 겁니다. 사실상 1:1 재건축이라는 것은요, 일반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더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결국에는 시장 공급을 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 때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계속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서울 상급지 아파트 재건축은 더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바로 서울 공급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심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전세로 거주할지 매매로 할지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질 테니까 기다려보자, 관망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전세를 찾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1주택자와 다주택
무주택자들은 조금 다른 포지션입니다. 1주택자 또는 다주택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더 확장할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 취득세 규제 때문이거든요. 또 민주당 정권의 입장 자체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줄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주택, 3주택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한 채를 똘똘한 거 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세금이 중과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계속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계속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지금 시기에 다시 갈아타 놓자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서울에 고가 아파트 2채 이상 가지셨던 분들은 종부세를 1억 원 이상 내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1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똘똘한 채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는 시기에는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무주택자가 어떤 다른 변수에 따라서 어떤 심리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이 되고 나서 당장은 부동산을 집중해서 공략하기보다는 좀 경기 부양에 치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또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기업을 살리면서 국내 주식 시장도 좀 살아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가장 또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지원금 확대도 많은 부분을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았을 때 많이 회수되었던 유동성을 조금 더 풀겠다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부동산보다는 당분간 경기 부양에 좀 집중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이 아니라 2년 또 5년 정도까지 이 정권 때 어떤 부분들이 집값에 영향을 줄지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보려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요소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번 정권 때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급 부족이 해결되어야지만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서울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28년도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4년, 5년, 6년 뒤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공급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의 공약과 또는 앞으로 나올 것들 또는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공급이 3년 이내뿐만 아니라 4년, 5년 뒤에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급을 하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도 제시를 하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지부터 인허가 또 착공, 입주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짧아야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26년부터 28년도 공급 절벽의 시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높은 고금리 시기를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이 됐죠. 민주당의 입장 자체가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서 조금 더 시장에 유동성이 돌게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더 빠르게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도 예전 정권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상금리를 높여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높게 형성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더 막겠다라는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출금리도 조금 더 낮게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또는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들은 2주택, 3주택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를 나중에 했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무주택자가 1주택으로 갈 때는 사실상 공급 부분과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3년 동안의 공급 절벽이 눈에 보이고 또 금리는 계속 저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무주택자들은 다시 매수를 해야겠다는 심리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가 만나는 시점, 이런 상황에서는요, 집값을 또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집값이 올랐어. 근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야. 부동산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보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은 이미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보 정권이어도요,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집값을 살려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은요, 조금씩은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처럼 규제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규제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미 집값 상승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를 하게 된다. 원인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권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모 박스 친 곳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진보 정권을 제가 네모 박스로 쳐놨는데요.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은 진보 정권일 때 집값이 항상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은요, 김대중 정부 이후를 본다고 하면 진보 정권일 때 한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보수 정권일 때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자체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방향성 자체가 다릅니다. 보수 정권에 비해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요, 시장 개입을 강화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자체도 완화보다는 억제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장도 완화로 가기보다는 당연히 억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때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잡았던 시기 자체가 공급이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2013년도 택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이 왕창되거나 또는 일기 신도시가 많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사실상 어떤 정권이 나오더라도 공급이 많았던 시기여서 집값 자체가 너무 뛰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잡았던 이 시기, 노무현 정권 때 또는 문재인 정권 때 공급 자체도 부족했고요.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또 인하가 됐습니다.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유동성도 많아지고 더 많은 폭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진보 정권이 잡은 이번 시기는 억제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당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공급도 없고 또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같이 맞물리는 거여서 사실상 집값 방향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이전 과거를 보면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 후보 공약 시절에 당장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세금을 더 높이지 않겠다, 규제책을 더 많이 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규제책을 갑자기 쏟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7월부터는 대출 DSR 규제가 또 시행되기 때문에 DSR 규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집값 잡히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다른 규제책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도 유예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기축 물량도 더더욱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추가로 임대차 3법이라던가 전세 10년 계약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요, 기존의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 공급까지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정리해보면은 지금 신축 공급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나 앞에서 살펴봤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다주택자 부분, 또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되지 않고 중과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기축 공급도 없고 임대 사업자 혜택도 없고 또 기축 공급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 보장 10년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급은 없는데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너무 정책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남여유주였습니다.